연이은 우크라이나의 맹공에 러시아 내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푸틴의 허세와 달리 전방 지역에서는 수만 명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쟁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원망을 토로하는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경 지역에서 피난을 떠난 러시아 민간인은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하여 국내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영상 속에는 누더기 같은 속옷 차림으로 피난을 가는 가족의 모습이 포착되며 쿠르스크 일대의 러시아군 전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멍청한 계획이었다며 처음부터 키이우로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되었다는 피난민의 발언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러시아가 공격받게 되니 이제야 우크라이나 침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분위기인데요. 계속되는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74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언제든 공격을 멈추겠다며 불법적인 전쟁을 감행한 푸틴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며 협상은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푸틴은 러시아 정규군이 아닌 체첸공화국 등의 병력을 쿠르스크 일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전황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일대 러시아 국경을 타격한 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서울 면적의 1.5배가 넘는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푸틴은 긴급회의만 벌써 3차례나 소집하였을 정도로 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인천 상륙작전을 재현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까지의 러시아군 피해 규모가 2,000명 이상의 병력과 35대의 전차, 31대의 장갑차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맹신할 수는 없으며 충분히 더 많은 병력이 손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150대 이상의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활주로, 지휘소, 탄약고 등을 타격하여 전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의 활주로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적 전투기의 출격을 방해하였고 러시아의 전투기가 제공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장갑차 전력의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3곳의 지휘본부와 5개의 주요 통신시설도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휘본부를 타격받은 러시아는 초동 대처에서 이미 우크라이나를 따라잡기 힘들었으며 여기에 더해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싱크탱크의 메시코 수석연구원은 러시아의 지휘와 통제가 쿠르스크에서 분열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붕괴된 러시아군의 지휘체계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적의 지휘망과 통신망을 붕괴시킨 뒤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교과서 같은 군사작전을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준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한국의 전술에도 많은 교훈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 적의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하고 통신 등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격준비 파괴 사격 등으로 명명되는 작전 개념을 통해 본격적인 전투 이전에 적의 지휘망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만 아니라 모든 군사작전의 핵심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다수의 드론 공격이 적의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초기 군사 단계에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적의 지휘망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이번 공격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 다수의 포병 전력 등으로 적의 지휘소를 타격하려는 기존의 군사작전이 드론이라는 존재로 인해 얼마나 첨단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다수의 탄약시설도 우크라이나의 타격을 입어 막대한 양의 미사일과 탄약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과 포탄의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북한에게까지 구걸하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탄약시설 공격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의 군사 전문가는 BBC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공습 작전을 두고 인상적이라 평가하며 우크라이나가 공중 방어와 전자전, 기갑과 보병의 진격 등 합동 군사 작전을 얼마나 잘 숙달했는지 보여준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제병 협동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공격으로만 러시아는 무려 3천억 원에 가까운 군수물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를 더욱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포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염소 447마리를 선물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만 명의 자국민은 쿠르스크 일대에서 피난을 떠나며 러시아의 군사 침략이 잘못되었음을 몸으로 깨닫고 있는데 정작 푸틴은 북한을 상대로 포탄을 구걸하며 염소나 보내주는 어이없는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쿠르스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행보가 연달아 포착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푸틴은 과거에 자신을 경호했던 알렉세이 디우민을 쿠르스크 지역에 군사작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를 겉으로 보면 자신의 측근을 일선에 배치하여 작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 명의 지휘관을 전방으로 파견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쿠르스크 일대에서 승전을 올린다는 푸틴의 말과도 상충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미 FSB 등의 쿠르스크 일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대테러 작전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지휘관을 일선에 배치하고 군의 지휘를 맡겼다는 것은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정황은 쿠르스크 일대의 전선 상황이 러시아에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작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푸틴이 새로운 지휘관을 투입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증하듯 러시아는 쿠르스크 일대에 체첸공화국 등 다른 연방의 전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정작 자신들의 병력은 쿠르스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원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은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최전선 일대에서 러시아군이 52차례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주일 전의 1일 공격 횟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자신들의 주력군이나 예비대를 적극 투입하는 대신 해당 지역은 체첸 등의 병력을 투입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그 사이에 교착되어 있던 동부 전선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공략하여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의 회군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공습을 아직은 잘 버티고 있으며 쿠르스크로 진격한 병력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디펜스 로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점령지에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 참호를 구축한다는 것은 점령 지역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쿠르스크 지역을 장기간 점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뒤늦게 탈환하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격을 견뎌낼 확률도 더 높아지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힘을 실어줄 장거리 미사일의 본토 타격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을 끝장내기 위해선 그들의 신부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여전히 확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과 영국은 또다시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전 우려는 오히려 러시아를 도와주는 여지를 남기게 될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10년 전부터 나토와 고강도 군사 충돌 발생을 대비하여 핵 투하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32개의 핵 목표물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영국, 프랑스, 폴란드를 비롯하여 발트해와 인접한 국가들이 러시아 해군의 핵 타격 목록에 이미 10년 전부터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가 잠재적 표적으로 분류한 지역에 북한의 2지역, 한국의 한 지역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까지 잠재적 표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가 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자료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언제든 장거리 타격 수단과 핵 투발을 감행하겠다고 준비 중이던 러시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유럽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폴란드까지 침공하게 되면 유럽 전역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유럽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을 대신하여 러시아 본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지금의 상황을 놓친다면 유럽은 오히려 더 큰 위협과 군사 충돌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등 나토의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승세를 잡고 있는 이 기회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쟁이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무력 충돌이며 확전의 위협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지원과 판단에 따라 지금의 전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00일이 넘어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900일간의 전투보다 지금의 일주일이 더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쿠르스크 전투의 향방에 따라 이번 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9일 러시아 하이브리드 포병 영상입니다. 2년이 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전차와 장갑차 손실량을 두고 많은 군 전문가들이 전세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의 방어선을 직접적으로 돌파해야 하는 전차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1차적으로 손실되는 전차 수량에 많은 분석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군사력의 소멸 위기가 도래했다고 평가받는 러시아군의 전력 소모가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병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포병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전력 소모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 신호가 포착된 것인데요. SNS를 시작으로 전 세계 군사 매체를 통해 러시아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포병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일명 하이브리드 포병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견인포를 전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라는 표현과 달리 현실은 노후 무기에 마개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인데요. 러시아가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포병이란 것을 살펴보면 몸체는 M416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416 견인포는 1950년대에 소련에서 제작한 구식 견인포이며 중량은 약 7,700kg, 길이 11.73m, 구경 130mm, 운용 인원 8명이 필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견인포의 중요도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경량화된 최신 M777 견인포를 개발, 운용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의 M416 견인포는 구닥다리라는 말이 제격인 견인포입니다. 그리고 M416 견인포의 몸체 위에 소련 시절에 개발된 AK-130 130mm 한 포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포병 시스템입니다. 러시아가 만들어낸 끔찍한 혼종 견인포는 현재 러시아 포병 전력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유 수량 중 80%의 전력 손실을 내고 있는 전체에 가려졌을 뿐 러시아의 포병도 이미 1만 5천 문 이상의 야포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 공백을 메우고 파괴된 포병 전력을 대신하여 화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러시아에겐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것이 소련제 구식 무기들을 혼합하여 주먹구 구식으로 운용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열악한 포병 전력은 비단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바쁜 한 포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한때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표방한 2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에서는 2개의 포신을 장착한 쌍열 포신으로 이목을 끌었던 자주포였으나 정작 실전 배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프로토타입 생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단일 포신의 일반적인 자주포로 개발 방향을 선회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땅한 활약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주포 전력 또한 견인포 못지않게 수량이 부족하여 1970년대 소련이 도입한
2S4 튤판과 2S7 피온 등 구식 무기까지 다시 꺼내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안 되는 러시아가 견인포와 함포를 결합하는 국여지체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비록 견인포가 뒤처지는 기동성으로 인해 현대전장에서는 2성급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거리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겐 한문의 견인포도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견인포의 몸체에 함포까지 탑재하여 운용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제대로 된 견인포조차도 일선 부대에 배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과 물자가 매우 빠듯한 상황에 내몰려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155mm 견인포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자주포 표준 구경인 155mm를 처음으로 채택한 보우다나 155mm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155mm 견인포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견인포가 자주포보다 기동성과 방호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포의 구조가 단순하며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대량의 견인포 생산을 통해 부족한 화력 지원 수단을 보강하려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보우다나 155mm 자주포도 추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전방에서 러시아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견인포를 생산하고 자주포 성능 개량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함포를 지상해서 운용하려는 러시아보다는 나은 상황인데요. 또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서 현존 최강의 견인포로 불리는 M777 견인포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M777은 견인포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한 작전 지역 투입을 위해 티타늄과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무게를 혁신적으로 감소시킨 견인포입니다. 앞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포병 시스템에 투입되는 M416이 7,700kg 수준의 중량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약 4,400kg 수준의 가벼운 무게를 가진 것이 M777이며 이로 인해 가격이 매우 비싸져서 한국이 운용하는 KH-179보다 약 8배 정도 비싼 10억 원의 가격을 자랑합니다. 가히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별명에 어울리는 견인포라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미국에게 M777을 지원받아 사용하였으며 러시아군과의 화력전에서 우수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구식 견인포를 가지고 나와서 국여지책으로 이상한 성능 개량에 매달리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착실히 자신들의 부족했던 야포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대규모의 K9 자주포 부대를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문이라도 멀쩡한 견인포를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러시아와의 화력전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견인포 현황을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를 무려 3,000문이나 운용하는 화력 덕후의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인포의 중요성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혼자서 유럽의 여러 군사 강국보다 더 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니 언뜻 견인포는 사실상 보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계속해서 155mm 견인포인 KH-179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병으로 군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KH-179는 한국 포병의 꽃으로 불리는 견인포입니다. KH-179를 방열하기 위해 무거운 개각가신을 들고 움직여본 과거의 포병이라면 고생했던 과거의 추억에 잠기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KH-179가 K9이란 압도적인 성능의 자주포에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KH-179는 전면전 발생 시 전술적으로 유용한 견인포입니다. 포병 전술 임무는 피지원 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 방식에 따라 직접 지원, 일반 지원, 화력 증원, 일반 지원 및 화력 증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력 증원이란 타 포병 부대만으로 피지원 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버거울 경우에 추가로 포병 부대를 증원하여 화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쉬운데요. 한국은 KH-179를 화력 증원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타포병 부대와 자주포가 화력 증원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넓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전면전 상황에서는 보유한 자주포 전력만으로 모든 화력 지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후방에서 편성되는 예비군과 함께 KH-179를 하나의 포병부대로 재편하여 전시의 전방 포병부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30km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한 KH-179는 설령 견인포가 일선에서 활약하기 어려운 작전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충분한 장거리 화력 지원에는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KH-179는 무려 1,500문에 육박하며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의 보유 수량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야포의 수량 부족 속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인 견인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지금의 사례를 보면 여전히 다수의 KH-179를 퇴역시키지 않고 운용하는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 매우 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약한 생존성과 느린 방열로 인해 견인포는 점차 전장에서 중심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역설적으로 단연간의 소모전에서 견인포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 또한 함께 부상하고 있는데요. 구식화된 견인포의 마개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러시아의 열악한 포병 전력을 두고 한국은 철저하게 반면교사로 삼아 포병 화력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비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할 KH-179 견인포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일 포병 전술 영상입니다. 포병은 일반적인 보병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화력과 사거리를 보유하고 대포와 로켓 등으로 적의 주요 시설, 장비, 인력을 타격할 수 있어 지상군 화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병과입니다. 포병을 상징하는 별명이 전장의 신이란 점만 보더라도 전쟁에서 포병이 가진 전술적 이점과 중요성은 그 어떤 병과보다 중요하며 강력한 포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 정확하게 적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미디어 매체에서 소개되어 온 한국의 포병은 K9을 비롯한 무기들의 성능과 수출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포병이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병의 임무 수행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40km를 넘나드는 사거리에서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장약의 온도를 비롯하여 공기 온도와 공기 밀도, 지구의 자전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포신 내부의 우광선에 따른 편류 보정과 심지어는 중력으로 인해 목표 지점보다 포탄이 일찍 떨어지는 탄도의 비고정성까지 계산하여 사격 재원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개 포대를 기준으로 6문의 대포가 유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포술의 분과만도 관측부터 사격 지휘까지 5개나 되기 때문에 포병의 임무 수행을 단순히 먼 거리에서 대포를 쏘는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다양한 포병 전술과 사격 방법을 통해 언제든 적성국의 지상 전력을 초토화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병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개념에는 화력 전투와 화력 지원이 있습니다. 화력 전투는 포병이 직접적으로 적과 교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대화력전이 있습니다. 전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군의 포병이 적의 포병과 직접적인 화력전을 수행하여 격파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군의 포병이 적의 포병으로부터 전투에서 밀려난다면 적의 보병과 기갑은 포병의 화력 지원을 등에 업고 아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교전이 화력 전투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K9과 K55A1 등을 앞세운 대화력전 수행을 통해 전쟁 개시 24시간 안에 적의 장사정포 70% 이상을 괴멸시킴으로써 아군의 보병과 기갑이 언제든 북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력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력 지원은 아군의 포병이 적의 포병과 직접적으로 교전하는 것 이외의 모든 작전을 일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군의 보병이 적진의 깃발을 꽂고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지원하는 포병의 모든 작전 활동을 화력 지원이라 지칭하며 이러한 화력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격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격 방법이 각 포탄의 비과 시간을 계산하여 모든 탄을 동시에 착탄시키는 TOT가 있는데요. 하지만 TOT 사격 이외에도 익차사와 지명사 등 다양한 사격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익차사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각 포가 따로 사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익차사 좌 10이라는 사격 명령이 하달되면 가장 좌측에 있는 포부터 각각 10초 간격으로 가장 우측 포까지 순차적으로 사격을 실시하며, 반대로 익차사 우 15라는 사격 명령이 내려오면 가장 우측에 있는 포부터 각각 15초 간격으로 가장 좌측에 있는 포까지 순차적으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TOT가 다수 포탄을 동시에 착탄시켜 강력한 살상 효과를 구현한다면 익차사는 일정 강력으로 적진의 포탄을 떨어뜨려 적 진영의 혼선을 야기하는 교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격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지명사는 정확한 발사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격 방법이며, 주로 이동하는 표적을 상대로 예상 경로에 사격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술입니다. K9과 K55A1의 포탄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더라도 포탄이 20-30km 이상의 사거리를 비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십여 초의 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의 장갑차나 기갑 등의 전력은 그 짧은 시간에도 수백 미터 이상을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차이와 위치 차이를 사전에 미리 계산하여 사격해야만 정확한 화력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에서 표적의 움직임을 직접 정찰하는 관측반의 사격 통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사격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격 방식이며, 사격 지휘소와 전포 관측반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측반은 표적의 현 위치와 이동 속도, 이동 방향을 계산해서 예상되는 표적 좌표를 산출한 다음 사격 지휘소로 지명사에 대한 최초 사격 요구를 실시하며, 그렇게 사격을 접수받은 사격 지휘소와 전포는 재원을 산출하고 포탄 사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표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관측반에서 발사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에 맞춰 포탄의 사격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천이 많은 지형으로 인해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도 수륙양용 장갑차나 구교를 통해 기동해야 하는 작전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의 이동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의 적에게 단번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지명사의 전략적 중요성과 임무 숙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 수행과 관측반의 원활한 활용 유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투입된 장비가 타스-1K인데요. 포병 관측반에서 사용하는 타스-1K는 7배율의 렌즈와 최대 10km까지 거리 및 좌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하여 손쉽게 적의 좌표와 거리, 방위각과 표고차 등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열상 탐지기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작전뿐만 아니라 야간 작전 간에도 관측반에서 다양한 활용 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타스-1K에서 획득한 표적 정보와 사격 요청은 유무선 송신을 이용하여 사격 지휘소에서 운용하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방 관측반에 타스-1K를 배치하면서 보다 신속한 사격 요청과 활용 유도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명사와 같은 고난도의 포탄 사격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포병의 전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병의 사격 전술 중에서 가장 비장미가 넘치는 사격으로는 최후방어 사격도 있는데요. 최후방어 사격이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방어선 유지가 한계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아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적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사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병 작전의 기본은 적으로부터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할 경우 사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5mm 포탄의 살상 범위는 50m의 원을 형성하며 한 개의 포반에서 6문의 자주포가 사격을 할 때 각각의 살상 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평행하게 사격하는 것이 표준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6문의 자주포가 사격을 실시하면 300m의 횡적 파열 분포가 형성되게 되고, 이 때문에 아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 지역에서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면 사격 금지, 6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면 100m 단위로 위험을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방어 사격은 표적으로부터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방어선 사수를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사격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격이며,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겐 가장 중요한 포병의 화력 지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면 넓은 휴전선 일대에서 적과 대규모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의 방어선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사격 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포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격은 직접 사격입니다. 직접 사격이란 화포로 시선 방향에 위치한 적을 직접 조준하고 사격하여 적에게 포탄을 직격시키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사실 원래 포병은 직접 적을 겨누고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 밖에 있는 적을 상대로 장거리에서 곡사로 간접 사격을 실시하는 병과입니다. 하지만 작전 상황에 따라서는 적을 직접 조준하고 직사로 타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한국 포병의 전설로 남은 김풍익 중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적 전차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북한군의 T-34 전차를 직접 사격으로 격파하였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선두의 선적 전차를 파괴하고 전사한 김풍익 중령은 포병의 직접 사격이 전시에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였으며, 한국 포병의 직접 사격 교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성능 자체는 매우 뒤떨어져 있지만 다수의 구형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유사시에는 한국 포병에서 직접 사격을 통한 적과의 교전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러한 사격수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K9의 성능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전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는 사격 방법까지 철저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이제는 외국의 여러 군을 대상으로 이러한 전술과 운영 노하우까지 교육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